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역사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 오늘의 요리 있는데 겨울 요맘때 제철입니다. 네. 꼬막 드셔줘야죠. 꼬막 요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릴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현재 하늘에 희뿌연 먼지가 자욱합니다.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은 편입니다. 출근길에는 충청과 호남에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 또 빙판길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올겨울 첫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 시간이 단축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눈비 소식 없는 동해안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건조특보가 열흘 이상 지속되는 곳도 있는데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하 1.6도, 대전 영하 2.8도, 대구는 영하 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5도, 전주 8도, 광주는 10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네, 주말에 비가 오기 전까지는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환기를 자제해 주시고요. 빨래도 실내에 말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고 이성균 씨 비보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69일 동안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이성균 씨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이성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사망 경위를 좀 알려주세요. 네, 경찰은 어제 오전 10시 12분 이 씨의 매니저 이모 씨로부터 이성균 씨가 전날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간 뒤 귀가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경찰은 수색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이성균 씨의 차량을 수배했고 차 안에서 4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원 확인 결과 배우 이성균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성균 씨가 사망 하루 전까지만 해도 억울함을 호소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했던 이성균 씨는요. 성탄절 이브인 24일 새벽까지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망 하루 전까지도 변호인을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수사 결과는 끝내 확인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이 씨의 사망에 따라 그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의사 몰카입니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던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했던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의사가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마취 상태였으니까 환자들은 당연히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최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했던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지난 26일 범죄 전문 유튜버 카리큘라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의사의 혐의 사실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카리큘라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모 의원 원장인 40대
30대 의사 연모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그 내용을 전했는데요. 내용에 따르면 이 의사는 여성 환자들에게 마약성 주사제를 투약하게 하고 수면 마취 상태에 빠져 있는 여성 환자들의 옷을 벗긴 뒤에 신체 일부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하고요. 또 자신의 신체 부위를 여성들의 얼굴에 갖다 댄 채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혐의 내용 그대로라면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고요. 네. 의사가 돼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 이게 의사가 돼서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렇습니다. 유튜버 카라큘라에 따르면요. 경찰을 통해 본인의 피해 사실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촬영본 사진을 본 한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 본인의 집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했다가 가족들에 의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병원에 호송돼 위세척 등 응급치료를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 이런 사람은 정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너클 협박입니다. 나이를 속인 채 술을 주문한 미성년자들이요. 가게 사장을 협박한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이들은 사장에게 너클까지 보이면서 우리가 미성년자인데 여기 오면 당신 처벌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술집에 가는 것부터가 잘못된 건데 너클을 보여주면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 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에 발생했는데요. 지난 24일 새벽 1시쯤 경기도 시흥의 한 유흥주점에 20대 중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가게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22살이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빨리 술부터 내달라고 재촉을 했다는데요. 사장 A씨는 이들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빨리 술을 내줬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들은 사장 A씨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A씨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었지만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손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과부터 하라 이렇게 욕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이 손님 중 한 명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너클을 꺼내 손에 끼고 욕을 하면서 식당 벽을 강하게 쳤다고 합니다. 급기야 손님들은 이 사장에게 본인들이 미성년자 신분이라고 밝히면서요. 영업중지 운운함을 협박했는데요. 영업중지 맞으면 얼마나 손해보느냐. 당신 자식 있지 않느냐라는 협박도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주 질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너클을 끼고 사람을 협박했다? 이거 강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흉기를 든 강도, 그렇죠. 그리고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장은요, 본인의 지갑에 있었던 현금 17만 원을 내줬는데요. 이 손님들이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근처 가게로 가서 이 돈을 빌려서 돈을 더 얹어줬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A씨가 돈을 빌리러 간 사이 미성년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했다. 이런 신고 내용이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A씨, 사장이 오히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경찰 조사 결과 이 가게에 왔던 손님들 모두 2005년생이었습니다. 만 19세 미성년자였고 하지만 경찰은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풀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나이 속이고 술집 와서 술 마시고 저렇게 너클 끼고 행패 부리고 강도질까지 했는데 네. 걔네들은 그냥 갔어요. 그리고 속아서 이 손님을 받았잖아. 술집 주인이. 자영업자 이제 주인인데. 네. 이분은 가가지고 경찰 조사받고 조사받고. 영업정지 위기에 처하고. 네. 아, 나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이건 어떻게 아니죠. 잡아야 되지? 네. 예. 참, 이거. 자, 다음 이슈 해주시죠. 네 번째 이슈 캣맘 가이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복지를 개선하고 길고양이와 관련한 갈등 해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길고양이 돌봄 그리고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먼저 길고양이 밥자리로 적절하지 않은 장소로는요. 자동차 및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안내했고요. 밥자리를 설치하려는 장소가 본인 소유 사유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급식소를 설치하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또 먹이를 줄 때는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고요. 또 먹이를 준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남은 먹이와 밥그릇을 바로 수거하고 주변을 청소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성화 수술 병행 필요성도 언급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요, 돌보는 개체를 중성화해 길고양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길고양이 돌봄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원본은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와 동물사랑 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나흘 남았어요. 2023년이. 네.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이맘때 되면 다들 한 해 정리하고 2024년에 계획 세우고 이러실 텐데 아주 멋진 빛의 향연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서울시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윈터 2023인데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부터 서울 광장까지 7개의 축제를 하나로 이은 도심 겨울 축제입니다. 미디어 아트와 빛을 이용한 이 빛 축제 현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로아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2024년 청룡해가 다가오는데요. 그동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는 쿨하게 보내주시고요. 저와 함께 이곳 윈터서울을 구석구석 둘러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 밝은 기운 가득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가볼까요? 세상에 없던 빛, 서울을 물들인다. 서울 디자인 플라자부터 서울 광장까지 7개의 다양한 빛축제가 서울을 물들입니다. 이거 엄청 커요. 이거 보면 선인장인가?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모두 가득한 초대형 도심 겨울축제 서울 윈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12월부터 1월 21일까지 총 38일간 열리는 서울 윈터 페스타 축제인데요. 어떤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랑 그리고 빛과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색으로 화려하게 빛을 발하는 조명, 사진을 찍지 않을 수 없는 비주얼입니다. 지금 이곳 서울 윈터 페스타를 제가 100% 즐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옷을 맞춰 입고 왔습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축제 현장은 예쁜 것도 중요한데 따뜻하게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목폴라를 또 챙겨 입고 왔어요. 수많은 볼거리들 정말 오래도록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윈터 서울은 광화문 광장, 열린송년 녹지광장, 청계천,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리고 보신각, 세종대로, 서울 광장까지 이렇게 서울 전역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랄게요. 도심 최대 겨울축제 서울 윈터, 어떻게 기획하게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진짜 볼거리가 너무 많은데 이번 윈터 페스타 명칭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혹시 이 윈터 페스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희 서울에 그 7개 공간에 10개의 빛의 축제가 있어요. 10개나 이 빛 축제를 올해 처음으로 겨울 축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저희가 서울 윈터 페스타 윈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살짝 둘러봤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빛이 정말 많거든요. 네. 혹시 이 윈터 페스타를 주최하는 목적이 또 있을까요? 네, 겨울에는 네. 서울은 춥다. 네. 겨울에는 볼 게 없다. 네. 라는 네. 이미지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저희가 올해 축제는 이러한 빛을 다 모아서 빛을 가지고 미디어 아트 또는 빛의 어떤 오브제들 네. 또 여러 가지 빛의 소재를 가지고 네. 펼쳐지는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축제를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런 한마디가 또 있을까요? 네. 한번 버킷리스트 만드셔서 겨울밤, 네. 월화수목 금토일 빛의 향연을 느껴보시는 거는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서울을 물들이는 화려한 빛의 향연. 축제 첫날인데도 사람들이 엄청 오셨더라고요. 이번 윈터 서울 혹시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저는 SNS 보고 이제 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네. 왔는데 사람들도 되게 많고 재밌더라고요. 볼거리도 너무 좋고. 맞아요. 이번 연말에 좀 이렇게 화사한 곳에서 즐기시니까 좀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고 네. 뭔가 로맨틱하네요. 로맨틱해요?
인생 사진 어떻게 좀 많이 남기셨나요? 아, 내 친구 인생샷 좀 남겨줬어. 아, 그래요? 2023년 올해 나에게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아, 네. 작년 말에 계획했던 것보다 뭐 이것저것 많이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뭐 뿌듯하기도 하고 잘 해낸 것 같아서 저 자신한테 너무 고맙고요. 또 내년에도 더 알차고 더 조금 더 성장한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서울 윈터 첫날. 개막식을 비롯해 서울 라이트, 송현동 솔빛 축제, 서울 비초롱 축제, 광화문 광장마켓을 둘러봤는데요. 볼거리가 진짜 많더라고요. 첫날이어서 개막식 공연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전통무용과 미디어를 결합한 독특한 퍼포먼스가 인상 깊었어요. 광화문은 서울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미디어 파사들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유명 아티스트가 참여한 전시. 궁금하시다면 광화문을 방문해주세요. 네, 이곳은 110년 만에 시민들에게 공개된 송년동 녹지광장인데요. 보기만 해도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볼까요? 신비로운 빛의 정원을 거닐며 초자연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린 송현동 솔빛축제. 110년 만에 개방된 장소라 더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축제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마켓. 이번 광화문 광장 마켓에서는 푸드트럭뿐만이 아니라 직접 만든 다양한 공예품도 볼 수 있었는데요. 취향에 따라 다양한 기념품이 많아서 가족이나 연인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겠죠? 어떡해! 취향 저격 발견했어. 저도 연말에 주변 분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것저것 구입해봤어요. 머리끈을 구매했어요. 뭔가 딱 한국 정서에 맞는 그런 제품들이어서 외국인 분들이 오시면은 되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켓은 내년 1월 21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열린다고 하네요. 저와 함께하는 윈터 서울 혹시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죠?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윈터 서울은 1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홈페이지를 꼭 방문하시고 둘러보시면 더욱더 즐거운 여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울과 함께하는 빛의 여행 함께 해보실래요? 놀러오세요! 예,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일까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을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26년입니다. 12월 28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26년 12월 28일은 독립운동가 나석주 의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후 자결한 날입니다. 나석주 의사의 뜨거운 의거는 독립을 갈구하는 2천만 동포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쾌거였습니다. 일제 경제 수탈의 상징이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여기에 폭탄을 던졌던 나석주 의사. 정말 잊어서는 안 될 독립 영웅이죠. 네, 나석주 의사가 동양척식회사의 폭탄을 이렇게 폭파 장소로 선택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일제가 대한제국의 농촌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국책회사입니다. 1910년 한일 병탄 이후에도 존속하면서 한국인들의 토지를 빼앗고 높은 소장료를 받으면서 한국 농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해서 지탄을 받았습니다. 나석주 의사는 1892년 황해도 재령군에서 태어났는데 재령평야라고 하죠. 여기가 아주 기름진 평야지대라서 농작물이 잘 자랐고 나석주 의사의 집안은 여기서 125년 동안 소작을 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동양척식회사가 세워지고 나석주
나석주 의사 집안이 소작하던 토지가 회사 소유로 넘어가면서 소장료가 갑자기 오릅니다. 그 때문에 한 해 먹기도 빠듯할 정도로 힘들어지자 나석주 의사가 사료원에 있는 동양척식회사 지부를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이게 1917년 26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직원에게 소장료가 너무 과하지 않소? 라고 항의를 하니까 돌아온 것은 모욕이었어요. 일본 직원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남의 땅에 빌붙어 살아? 내 땅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면서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하면서 나석주 집안이 소작하던 땅을 전부 빼앗아서 일본인에게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100년이 넘게 대물리해온 경작지를 그냥 하루아침에 뺏어버렸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이를 갈았을 거고 나석주 의사가 동양척식회사 하면 정말 치를 떨었겠네요. 네, 이 사건으로 청년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됐고 이걸 계기로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듭니다. 부자들을 상대로 군자금을 모아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송금을 했고 악질 친일파였던 황해도 은일군수와 일본 경찰을 살해하는 등 신출 규모하면서 일제간담을 서늘하게 했어요. 이 때문에 수사망이 좁혀오자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동양척식회사가 이상촌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조선 농민들은 변두리로 내쫓아버리고 조선 농민이 일군 이 비옥한 토지는 일본인 이주민에게 넘기는 이런 일을 벌입니다. 이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전해들은 나석주 의사는 내 손에 폭탄 하나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동양척식회사를 폭파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분노하고 있던 나석주 의사한테 언제 포탄 투척 기회가 주어지나요? 1920년대 후반쯤에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김구 선생, 김창숙 선생 등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인의 한국인의 독립 열망을 다시 일깨우려면 뭔가 충격적인 사건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 횃불을 올리지 않으면 잠자고 있는 민족혼을 영원히 깨우지 못한다. 라고 하고 나석주 의사에게 조선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 폭파 임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혼자 두 곳을 폭파해야 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는데 신중히 움직였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1926년 12월 26일 나석주 의사는 마중덕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인으로 위장해서 인천항을 통해서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오후에 품에 폭탄 2개를 숨긴 채 먼저 식산은행으로 향해요. 은행이 연말이라서 굉장히 붐볐는데요. 이 정신없는 틈을 이용해서 은행원 뒤로 폭탄을 던지고 은행을 빠져나와서 폭발음을 기다렸는데 아쉽게도 이 폭탄이 불발탄이 됩니다. 자, 나석주 의사는 다음 목표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향했습니다. 지금 명동의 롯데백화점 자리가 바로 그때 동양척식 주식회사 자리예요. 여기 건물에 들어가서 1층과 2층에서 이 직원들을 상대로 권총을 발사했고요. 하나 가지고 있던 이 폭탄 하나를 던지고 나와서 폭음을 기다렸는데 이것도 역시 불발탄이 됩니다. 그래서 나석주 의사는 이제 길에서 일본 경찰에게 포위되어서 총격전을 벌이다가 남은 3발을 자신의 가슴에 쏘아서 자결을 시도합니다. 은행에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바로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네, 동양척식회사하고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경성 한복판에서 이 권총, 총격전을 벌였으니 일본 사람들도 뭐 간담이 서늘했을 거고 또 우리 독립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계기도 됐겠어요. 네, 총격전을 벌이면서 그 이제 구경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 2천만 민중아 분투하여 쉬지 말라. 민족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죽어가는 순간까지 뜨겁게 투쟁을 한 거죠. 이후 정부는 1962년에 나석주 의사의 공훈을 기려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했고요. 1999년 11월에는 의거장소에 나석주 열사의 상이라고 하는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나석주 의사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나는 나석주다. 공범은 없다. 나 혼자 한 일이다. 라고 했지만 그의 의거는 2천만 동포와 함께한 민족의 의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독립운동가가 수없이 많습니다. 네, 나석주 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196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69년 크리스마스는 평범한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날 일본에
세이땡 시계 회사에서 허츠 혁명이라고 불리는 혁명적인 시계 생산을 발표합니다. 오. 이걸로 인해서 그때까지 스위스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던 전 세계 시계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뀌었고 스위스에서는 시계 산업 종사자의 70%가 실직을 했을 정도로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여기 계신 세 분은 시계에 관심이 있으세요? 네, 저는 아무래도 차고 다니니까. 어, 일단 뭐 시계 하나 차면은 네. 예, 오히려 찬 팔이 더 가벼워집니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요즘은 뭐 워낙 스마트폰으로 시계를 보다 보니까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경우 뭐 그렇게 근데 많이 못 중년 보고 제 남성들의 또래는. 액세서리는 시계밖에 없어요. 다른 뭐 반지를 해, 목걸이를 해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많이 안 찾는데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손목시계 하나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고 네. 특히 결혼 예물 또 학생들의 입학, 졸업 선물로 손목시계가 많이 사용이 됐죠. 지금은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옛날과 같은 기계식 손목시계 시대는 다 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 차고 다니거든요. 네, 많이 차고 있어요. 음악을 LP로 듣는 것처럼 최근 유행하는 아날로그 감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그 옛날 시계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인류는 시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장 먼저 나온 시계는 해시계였습니다. 해시계는 4대 문명의 시작과 함께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시계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하잖아요. 이 방향이 지구 북반구의 해시계의 움직임의 방향입니다. 그 흔적이 지금 시계에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해시계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밤에 못 보고 흐린 날 해가 없으면 또 못 본다는 단점이죠. 그래서 이 대안으로 나온 것이 물시계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물이 떨어지는 걸 이용해서 시간을 재는 도구인데요. 우리한테도 유명한 물시계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만든 자격루라는 물시계가 있는데 자격, 스스로 때리는 루, 물시계라는 뜻입니다. 네. 자동 15장치가 있어요. 네, 시간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시간으로 나누고 각 정각에 북을 치거나 종을 치거나 징을 쳐서 시간을 알게 해주는 아주 신통한 시계가 자격루인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을 알려주면은 이 시간을 종각에 있는 종무로 전달을 해서 그걸 쳐요. 그러면 도성 사람들이 시간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전통이 아주 오래까지 남아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낮 12시 정오 사이렌을 올렸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예,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해시계와 물시계가 지금 시계처럼 뭐 정확하게 시간 알려주진 않았잖아요. 네, 해시계, 물시계는 시간을 좀 대충 알려주죠. 그래서 14세기 초에 유럽에서 기계식 시계가 등장합니다. 이 기계식 시계는 높은 곳에 추를 매달아서 추가 내려오는 그 힘을 이용해서 시계바늘 돌리는 그런 원리인데요. 이 기계식 시계는 분침까지 달아서 분까지 알려주는 기능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기예요. 건물 위에다가 추를 올려놓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시계 하나가 건물 크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계를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까 하는 숙제를 풀게 되는데 이 숙제는 1500년에 태엽이 발명되면서 해결이 됩니다. 태엽을 감았다가 풀리는 힘을 이용해서 시계바늘을 움직이게 하면 되니까 태엽 크기가 작아지면 시계도 작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벽시계 있었어요. 우리 괴종시계라고 하는 시계. 네. 숫자판 아래 기다란 추가 있고 이것이 움직일 때마다 째깍 째깍 이런 소리가 나고요. 맞아요. 또 정시마다 또 종을 쳐서 시간을 알리는 그런 시계죠. 괴종시계 기억나세요? 근데 저거 요즘에도 부잣집 거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있어요? 딱 멋있게 인테리어용으로 느낌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쾌종시계가 나오면서 시계가 많이 작아졌다고는 해도 휴대하기는 참 안 좋았는데 그러면 이런 휴대할 수 있는 시계가 나온 건 또 언제예요? 네, 먼저 품속에 넣고 다니는 시계 회중이죠. 네. 회중 시계가 먼저 나옵니다. 이 시계는 1510년에 독일 뉘른베르크의 시계상 피터 엔라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크기가 달걀만 하다고 해가지고 별명이 뉘른베르크의 달걀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회중시계 말고 손목에 차는 손목시계도 나왔는데 초기의 손목시계는 시계라기보다는 여성들의 액세서리, 팔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19세기까지만 해도 여성은 손목시계, 남성은 회중시계를 차는 것이 유행을 했다고 하고 남자들한테 손목시계 차라고 하면 내가 손목시계를
차느니 차라리 치마를 입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자전거, 자동차 이런 게 나오면서 운전을 할 때 회중시계가 불편하잖아요. 또 19세기부터는 전쟁이 아주 잦았어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시계 보는데 회중시계가 불편하잖아요. 이러면서 손목시계가 남성들에게도 유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계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스위스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거긴 정말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무려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프랑스 왕실에서 가톨릭 교회를 보호하면서 신교도들을 단합을 했고, 그래서 프랑스 남부에 살던 신교도들이 스위스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칼뱅주의자였는데, 칼뱅은 철저한 금욕을 주장하면서 귀금속을 갖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시계에는 예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계 산업에 종사하면서 스위스 시계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스위스 시계는 지금도 유명한 시계가 많죠. 롤렉땡, 오메땡, 태그호이땡, 피클리땡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시계들이 스위스 거구나. 네, 다 스위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969년 12월 25일 날 스위스 고급 시계가 주름 잡던 시계 시장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일본 세이땡사가 쿼츠 시계 대량 생산을 발표한 거예요. 그때까지 시계는 아무리 고급이라도 늘 태엽을 감아줘야 됐거든요. 이 용두를 돌려서 그죠. 시계 그 태엽을 감아줘야 됐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계가 굉장히 구조가 복잡해지고 만들기 어려웠고 그래서 비싸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전에 벽에 걸던 쾌종시계는 이렇게 구멍이 2개 있어가지고요. 요만한 태엽을 가지고 이렇게 감아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넣어가지고. 근데 여기 갈 때 꼭 몇 분씩 오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저 라디오 15 들으면서 그걸 또 맞추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네. 그 가풍에 따라서는요, 그 맞출 때 한 10분씩 꼭 일찍 가도록 맞추는 집안들이 있었어요. 네. 절대로 약속 시간에 늦지 말아라 하는 이런 가풍을 이제 유지한 집안이 있었는데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밥을 주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편해질까 이런 생각 하겠죠. 그래서 1920년대부터 이 도전을 시작합니다. 석영, 즉 쿼츠에다가 전기를 통하면 일정한 주파수로 진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 원리를 시계에 적용을 하려고 한 겁니다. 1950년경부터 세계 여러 회사들이 이 원리를 적용한 쿼츠 시계를 만드는 데 뛰어들었는데, 결국 가장 먼저 실용화에 성공한 게 1969년 일본의 세이땡사였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쿼츠 시계는 우선 매일 태엽을 감아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고, 오차가 훨씬 적어서 정확했고, 시계 부품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고장도 안 나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이전의 기계식 시계에 비해서 훨씬 쌌습니다. 사람들은 비싼 스위스 시계를 버리고 값싸고 튼튼한 일본 시계를 찾기 시작했고, 그 바람에 100년 이상 전통의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들이 하나둘 도산하게 됩니다. 이게 뭐 시계 산업에 거의 혁명이 일어났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스위스 고급 시계 회사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네, 위기를 맞은 스위스 시계 회사들은 싼 시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고급화 정책으로 맞섰습니다. 더 고급스럽고 더 정확하고 더 기능이 많고 더 비싼 시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밥 주는 방식도 전에는 용두, 크라운을 돌려서 주게 돼 있었는데, 지금 시계들은 차고 움직이면은 로터라고 하는 회전추가 돌면서 자동으로 태엽이 감기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이래서 이 기계식 시계를 요즘 오토매틱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런 시계도 있습니다. 퍼페추얼 캘린더라고 해서 시계에 날짜와 요일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날짜와 요일은 2월 28일, 29일 이때가 있으면 한번 손을 대야 되고, 30일로 끝나는 달은 또 한 번 손을 대서 하루를 더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좀 안 해도 100년 동안 하지 않아도 되는 시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시계를 만들다 보니까 부속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 조그만 시계 하나 안에 2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는 이런 아주 복잡한 기계가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 시계가 그렇게 비싸다는 걸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퍼페추얼 이 캘린더 기능이 들어간 시계는요, 뭐 대부분 가격이 뭐 중형차 한 대 값이더라고요. 중형차 한 대 값이면 싼 시계입니다. 네, 대형차가 되는 시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계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만들다 보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시계가 있을 정도인데 그래도 찾는 사람이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시계는 오토매틱, 저가 시계는 쿼츠 시계로 양분이 됐죠. 이처럼 시계의 역사에는 정말 기술의 발전과 혁명,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경영 전략 등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요즘에 비싼 시계 살려면 미리 예약하고 줄을 서셔요. 줄 서도 못 산대요. 맞아요.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12월 31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95년 12월 31일은 수인선 협궤열차가 마지막으로 운행한 날입니다. 수원에서 인천, 인천에서 수원을 왕복하던 수인선 협궤열차는 1937년에 개통이 되어서 58년 동안 서민들의 애환과 연인들의 사랑을 싣고 달렸는데요. 이날 수원역에서 마지막 기적을 올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예, 수인선 협계 열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정말 서민들의 애환이 담기고 연인들의 어떤 헤어짐의 애환이니까 그런 따뜻한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사라졌을 때 많은 분들이 참 서운했어요. 네, 맞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주민들에게 정말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된 수인선 협계 열차. 네, 처음 탄생을 돌아보면 일제 조선 수탈을 위한 도구였다고요? 네, 우리나라 모든 철도가 그렇듯이 수인선 철도도 그랬습니다. 일제는 경기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소금을 인천항을 통해서 수탈하기 위해서 1937년에 수원 인천 52km 구간의 왕복 운행을 하는 수인선 열차를 만듭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수인선 열차의 화물 운송 능력은 눈에 띄게 줄어요. 두 지역 간 도로가 뚫리면서 굳이 시속 40km로 달리는 열차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수인선은 오히려 이때부터 지역민과 더 가까워집니다. 애초 치주와 다르게 화물 수송이 아니라 여객 수송이 주를 이루게 된 거죠. 예, 시작은 일제 수탈 도구였지만 우리 서민들의 발이 돼주고 또 연인들의 데이트 도구가 돼줬고 소래포구 가서 소주 한잔 하는 것 이게 또 낭만이었죠. 예. 맞아요. 거기 가볼 만한 데가 많았습니다. 소래포구, 오이도, 송도, 유원지 다 이 수인선으로 갈 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낭만을 만끽하려는 젊은이들이 많이 탔고요. 인천으로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탔습니다. 주부들은 젓갈을 사기 위해서 소래포구를 갈 때 이 차를 탔고 포구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생선과 농작물을 싣고 가서 도시에 가서 판매할 때도 이 기차를 탔습니다. 자, 서민의 발이죠. 그래서 요금도 아주 쌌어요. 1990년 기준으로 해서 기본 요금이 160원, 수원에서 송도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370원인데 그때 서울 지하철 기본 운임이 250원이었으니까 서울보다 열차값이 더 쌌던 거죠. 네, 이게 지금 전철하고는 다르게 좀 작아가지고 꼬마 열차라고 또 불리고 내부는 또 이게 앞에 사람하고 무릎이 닿을 정도로 되게 좁았다면서요? 네, 협궤 열차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열차 궤도 폭이 좁은 겁니다. 우리나라 표준 철도 폭이 143.5cm인데 협궤 열차는 76.2cm로 거의 절반밖에 되질 않아요. 이 폭이 좁으니까 내부도 좁아서 서로 앉으면 무릎과 무릎이 닿을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 좁은 자리에서 대학생들, 연인들, 아주머니들, 검표원들이 전부 막 어울려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즐겁게 농담도 하고 이러면서 지나는 그런 열차가 된 거죠. 자, 기차가 작기 때문에 심지어는 버스에 받쳐서 열차가 전복되는 일도 있었어요. 버스하고 기차가 부딪혔는데 기차가 지는 겁니다. 1981년에 인천을 떠나서 수원으로 가던 협궤열차가 시내버스한테 들이받쳐서 열차 차량 4개 중 한 량이 전복되고 2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속 40km밖에 되질 않아요. 오르막길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빨리 걷는 정도 걸음이라서 젊은 사람들은 재미로 열차에서 내려서 열차와 달리기를 하다가 다시 올라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목적지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저런 거 있으면 SNS에 막 올리고 그렇죠. 영상 찍어서 올렸겠죠. 뭐 비록 초라하고 좀 느리지만 그래도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의 낭만이 가득했던 열차인데 왜 사라지게 된 거예요? 네, 1980년대 들어와가지고 간척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 내 해안이 매립되고 포구가 점차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패류를 운반하던 어민들의 이용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데 더 결정적으로는 전철이에요. 전철이 생기면서 이용객 수가 급감을 합니다. 결국 수인선 협궤열차는 1995년 12월 31일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철도 박물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억이
수인 분당선이라는 이름의 도시철도로 2020년에 다시 개통이 됐습니다. 수인선 협계열차 현대식 전철에 밀려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지만 그 추억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철도는 사랑을 싣고. 좋네요, 좋네요. 아니 근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 아직도 도심 한복판에 그 옛날 거 그대로 다니잖아요. 네. 그렇게 좀 살려놓고 네. 그러면 좀 정서가 좀 풍부해지고 할 텐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다음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29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작년입니다. 1년 좀 전인데 2022년 12월 29일은 브라질의 축구 왕제 펠레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펠레가 곧 축구고 축구가 곧 펠레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펠레는 누구나 인정하는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죠. 네. 무려 3차례 월드컵 우승. 이 3차례 월드컵 우승을 한 선수는 펠레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축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축구 선수 하면 떠오르는 게 펠레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메시, 호날두 2명을 합친 것만큼보다도 네. 더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네. 근데 그 별세 소식이 들리면서 많은 지구인들이 그야말로 참 애도의 정말 물결이었어요. 그 지구인들이 그랬네요. 그렇죠. 근데 펠레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 천재로 유명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이름부터 펠레는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길고 어렵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요. 에드송 아란치스두 나시멘투. 이 긴 이름을 그래요? 펠레라는 별명으로 우리가 알았어요. 부르게 된 거죠. 1940년 브라질에서 태어났는데 역시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요. 하지만 아버지가 축구 선수 출신이어서 그 영향으로 일찌감치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웁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재능이 아주 타고나서 만 15살에 브라질 명문 산투스 팀에 입단 테스트를 받고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만 17살 때 스웨덴 월드컵 대회에서 최연소 득점, 멀티골, 해트트릭, 우승 등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릅니다. 펠레라는 17살 영웅을 탄생시키면서 브라질이 월드컵 첫 우승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브라질 축구의 황금기가 시작이 돼요. 펠레는 1962년 칠레 대회, 1970년 멕시코 대회에서 우승컵을 연달아 들어올리면서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3번 우승을 경험한 선수가 됩니다. 네, 이때 펠레는 정말 그라운드의 지배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선수였는데 발도 빠르고 그리고 개인기도 뛰어나가지고 17살 때 이미 완성된 선수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그죠? 네, 전성기 시절에 펠레가 100m를 10초대에 주파할 정도로 발이 빨랐고요. 개인기도 탁월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양발을 자유자재로 써서 어떤 각도, 어떤 위치, 어떤 자세로도 정확한 슈팅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기술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로 승화를 시키는 거죠. 그 이후에 펠레는 유럽 명문 클럽의 수많은 제의를 받았는데 브라질 정부에서 놔주질 않았어요. 국보로 지정해서 해외 진출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펠레는 축구 인생 대부분을 브라질 리그에서 뛰었고 나중에는 미국 리그로 넘어가게 됐는데 현역 시절 다른 스타 선수들만큼 돈을 많이 벌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그의 인기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내전 중이던 나이지리아의 라고스를 방문해서 나이지리아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치르는데 내전 중이던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이 펠레를 보기 위해서 48시간 동안 휴전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멈췄어요, 펠레가.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인기예요. 휴전을 시킬 때. 펠레 보려고 휴전했어. 예. 근데 이 펠레가 뭔가를 얘기하면 그 반대로 이루어지는 펠레의 저주? 이런 게 있잖아요. 유명하죠. 네, 이 펠레의 저주 시작은 현역으로 뛰고 있던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대회였는데요. 펠레는 자기가 뛰고 있는 브라질이 우승할 거라고 장담했지만 결과는 조별리그 탈락. 1974년 서두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거라고 했는데 아르헨티나 조별리그 탈락.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는 독일을 우승 후보로 지목했는데 독일 조별리그 탈락.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이 막강하다고 했는데 세 팀 모두 조별리그 탈락. 이건 대단하다. 이건 대단해. 네, 탈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은 우승하지 못할 거야 라고 신랄한 비판을 날렸는데 브라질 우승. 이야. 이 정도면? 이밖에도 2002년 한일 월드컵 땐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결승에서 맞붙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두 나라 모두
조별리그 탈락. 코미디인데요, 이 정도. 정말 많은 예측들이 빗나갔습니다. 이거는 거의 알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반대로 말할 반대로 정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근데 이런 펠레와는 반대로 네. 독일의 점쟁이 문어는 정말 잘 맞춘 걸로 또 유명했죠. 그래서 펠레가 문어한테까지 수모를 당했어요. 독일 서부 오버하우젠 수족관에 있는 이 문어 이름이 파울인데요. 이 문어는 남아공 월드컵에서 독일이 출전한 6경기 승패를 모두 맞추는 야. 쪽집게 예언을 선보입니다. 자, 수족관에다가 먹이를 놓고 문어가 가게 하는 거예요. 어느 칸으로 갈까 이걸 가지고 이 결과를 점치는 건데 이걸 다 맞췄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펠레보다 낫다. 뒤집어 말하면 펠레가 문어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펠레는 남아공 대회를 앞두고 독일과 아르헨티나가 브라질과 우승을 다툴 것이다라고 했는데 언급한 세 팀 모두 예선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막 축구 팬들이 자국 나라 펠레가 칭찬하면 제발 그러지 말라. 막 그럴 정도였는데. 엄청. 네. 아 근데 펠레라는 저주의 말이 나올 정도로 펠레가 항상 그렇게 예측이 빗나갔을까요? 펠레도 사람인데 네.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펠레가 무슨 말만 하면 언론이 그걸 과장하고 확대 해석해서 막 펠레의 저주가 널리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틀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펠레의 저주란 말이 생긴 거고요. 펠레 말고 다른 사람들의 예측도 이만큼 틀렸다는 거죠. 또 펠레의 예측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맞은 적도 있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스페인이 최강이라고 했는데 진짜 스페인이 사상 첫 번째로 월드컵 우승을 했어요. 네, 근데 펠레의 저주도 펠레가 워낙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축구 스타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이 지구인들이 모두가 좋아했던 펠레, 지난해 2022년에 세상을 떠났죠. 네. 네, 암으로 투병하다가 2022년 12월 29일 향년 8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요. 세계 정상들 축구계 애도가 본물을 이뤘습니다. 천재적인 플레이로 세계를 늘 매료시켰고 브라질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던 펠레는 마지막으로 SNS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영원히. 자, 그의 말처럼 영원한 축구 왕제 펠레는 전 세계 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축구가 펠레고 펠레가 축구다. 펠레 인상도 좋아요. 네. 웃는 상이잖아요. 웃는. 예, 오늘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들려주셨어요. 이익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겨울 되니까요. 겨울에 만나는 식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중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식재료는 정말 다들 좋아하실 텐데요. 바로 오늘은 꼬막입니다. 네. 이 제철 재료 중에서 꼬막은 정말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별미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제철 꼬막 요리를 제철 땡초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매콤한 청양고추와 이 꼬막이 만나면 정말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그 꼬막살이 아주 일품이거든요. 또 하나는 꼬막 채소 비빔밥인데요. 꼬막 채소 겉절이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비빔밥을 하는데 꼬막 해감부터 손질법, 삶는 법까지 오늘 완벽하게 제가 완전 정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처럼 일단 꼬막이잖아요. 아, 최고죠. 그리고 꼬막이라는 게 또 해감 잘못하면 막 비리기도 하고 이물질도 하고 그러는데 맞아. 이보은 선생님과 함께라면 뭐 그런 게 뭐 걱정이겠습니까? 든든합니다. 오늘 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믿어보시겠습니까? 네. 믿습니다. 일단 꼬막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나오는 게 바로 이 새꼬막
새꼬막입니다. 꼬막은 새꼬막도 있고 창꼬막도 있고 핏꼬막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네. 근데 그 꼬막을 어떻게 분간을 하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새꼬막이거든요. 새꼬막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무늬가 있죠. 네. 요거를 방사륵이라고 합니다. 이 껍질 있는 이쪽을 방사륵인데 요 새꼬막은 이 방사륵의 숫자가 주름의 숫자가 32개에서 33개까지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창꼬막은 17개에서 18개까지입니다. 네, 보통 이제 핏꼬막 하는 거는 40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아 창꼬막이냐 새꼬막이냐 핏꼬막이냐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많이 우리 흔하게 먹는 새꼬막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갖고 이제 준비를 할 건데 그러면 일단은 해감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흐르는 물에 이 꼬막에 이 껍질을 부딪혀가면서 비벼가면서 씻어주세요. 흐르는 물에. 두세 번씩.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소금물에다가 준비를 하는데 요걸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아,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삶는 거를 네네. 하고요. 네네네. 제가 꼬막살 부침개부터 먼저 할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삶아놓은 꼬막살이 있어요. 네. 이 삶아놓은 꼬막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꼬막을 땡초전을 할 건데요. 일단은 요거는 밑간을 먼저 하셔야 돼요. 꼬막살에는 밑간을.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꼬막살에 밑간을 안 하고 그냥 전을 부치잖아요. 그럼 전반죽은 딱 간이 맞는데 꼬막을 씹다 보면은 아, 좀 싱겁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이제 양념장을 찾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준비를 해서 요거를 밑간을 먼저 하세요. 어떤 밑간을 하느냐? 바로 요겁니다. 국간장으로 버무리고요. 그다음에 요거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맛술을 좀 넣어주시는데 맛술의 단맛이 조금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청주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걸 이제 버무려 주세요. 야, 저거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국간장이 많이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좀 네. 살짝만 넣어.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전반죽이랑 같이 어우러져 좀 짤 수가 있으니까 그걸 피하려면 딱 한 큰술 정도만 네. 넣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냐면 바로 이 미나리예요. 미나리는 잎을 넣어도 좋은데 잎은 나중에 비빔밥에 좀 양보하시고요. 네. 요 줄기만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제가 땡초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청양고추 좀 다지고 홍고추도 좀 이렇게 다져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양파가 들어가면 훨씬 더 단맛이 나서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반죽에 뭐 설탕이라든지 이런 걸 넣게 되면 안 되니까 양파를 좀 넣어서 단맛을 좀 넣어주세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버무려서 반죽만 하면 돼요. 요 부침가루거든요. 부침가루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약간의 이 꼬막살전은 땡초전은 약간 바삭바삭해야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 녹말을 좀 넣어주세요. 아, 감자 녹말을 넣으면 바삭해요. 네네네. 감자 녹말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먼저 반죽을 하는데 미나리를 넣고 향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미나리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홍고추는 약간 모양도 좋지만 색깔도 좀 내고요. 그다음에 청양고추 그야말로 땡초죠. 네. 땡초 넣고 왜 그냥 청양고추 하면 좋은데 땡초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정감은 네,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더 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반죽을 좀 하세요. 반죽을 재료를 다 넣고. 네 반죽을 하고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 버무려 주세요. 그래서 이 반죽의 농도는 뭘로 맞추느냐? 바로 물로 다시 또 맞추면 돼요. 네. 부침가루랑 네, 감자 녹말가루. 녹말가루. 네. 아, 저는 바삭하게 한다고 부침가루 안 넣고 튀김가루 넣고 아, 막 튀김가루 넣으셔도 했었거든요. 되는데 어. 튀김가루 넣게 되면 너무 바삭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따주실래요, 철규 씨? 네. 나는
그 부칠 때 네. 기름으로 바삭한 걸 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 기름이요? 네. 기름으로 바삭한 거 조절할 수도 있어요. 네. 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기름은 들기름과 식용유 두 가지를 다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농도를 맞출 때 어떻게 농도를 맞추냐 하면 약간 요거를 숟가락으로 놓고 반죽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넣었을 때 뚝뚝뚝 떨어지는 정도가 돼야 돼요, 점도가. 그래야 반죽이 아주 잘 빚어집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후라이팬을 달궈주세요. 후라이팬을 전 부칠 때는 달거나 그 소리가 칙 하면서. 그쵸. 그게 또 나야 맛있잖아요. 맞아요. 네. 야, 맛있겠다. 꼬막살로. 전보니까 명절 느낌도 나고 막 그래요. 아, 참. 일단 전에 기름 냄새가 나면 명절 분위기가 네. 좀 나죠. 맞아. 그래도 아직까지도 신정 설 세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죠. 자, 이렇게 좀 달궈지면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조금 두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들기름도 들기름, 살짝 들러주세요.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들기름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섞어서 하세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섞어서 해야 발연점이 낮아지는 걸 조금 높일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들기름의 발연점은 160, 그다음에 식용유의 발연, 콩기름은 220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좀 맛있겠다. 조금 있으면 이제 소리 날 거예요. 그죠. 맛있는 소리. 이 연말에는 전 부치는 것보다도 약간 서양식 음식들을 먹으니까 네. 예, 요 아주 별미로 이렇게 해 드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꼬막살은 식감이 좋잖아요. 예. 아, 저 무조건 맛있거든요. 무조건이죠. 예전엔 노량진에 저 잘하는 꼬막 이렇게 살짝 데쳐가지고 이렇게 까먹게 해주는 집 있었는데 아직 네. 있나 모르겠네. 아마 저게 또 안 없어졌을 것 같은데. 꼬막이 있던 네. 포장마차, 길에 있는 포장마차 또 추억이 있어요. 꼬막 안주 다. 예전에는 저 백반 시키면 꼬막 반찬 많이 줬어요. 맞아요. 요즘엔 저거 더 달래기가 미안해. 뭐라 지금은 하세요? 요거 까기가 조금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네. 맞아, 옛날에 근데 또 맛있는 거는 또 어떻게 그렇게 잘들 아시는지 그것만 또 찾으세요. 그렇죠? 아까 우리 협계열차 얘기했잖아요. 네. 소래포구 가서 요 꼬막 까먹던 저 추억이 있어요. 아, 재밌었겠다. 그 예전에 소래포구 가면 꼬막 삶아서 산처럼 쌓아 놓으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달라 그러면 바가지에 이렇게 퍼서 주시면 그거 맞아. 까서 양념장에 예. 찍어 먹었잖아요. 안 비쌌어요 예전에는. 맞아요. 요즘은 꼬막 가격이 좀 비싸졌어요. 어때요, 선생님? 많이 비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요새 꼬막이 좀 착해요. 착해요. 네. 착하기 그럼- 때문에 마음껏 아, 사 드셔도 그래요? 괜찮습니다. 좀 먹어야 돼. 먹어야겠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뒤집으세요. 이렇게. 아, 맛있겠다. 노릇노릇. 살짝 매콤한 맛이 나야 네. 더 맛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따로 간을 안 해도 우리가 시판하는 부침가루에 간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로 소금 간을 제가 안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꼬막 제가 밑간하는 거 보셨죠? 네. 밑간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합니다. 이렇게. 맞아요. 부침가루 자체에 간이 돼 있어서 네. 소금이나 양념 잘못하면 너무 짜요. 짜잖아요. 그래서 김치전도 간을 짜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꼬막에만 이렇게 살짝 간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해물 들어간 저는 초고추장 찍어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니면 간장 살짝 찍어도 맛있어요. 야, 정말 전 가지고 저희가 할 말이 너무 많네요. 왜냐면 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없죠. 예. 전으로 근데 전으로 만들면 뭘 만들어도 맛있을 정도로 이 전이라는 게 그렇죠. 맛있어요 진짜. 저기 하는 사람은 고달프. 계속 뒤집고. 제가 조금 두껍게 붙였더니 네. 조금 더 붙여야 돼서 요걸로 제가 먼저 드릴게요. 네. 잡숴 보세요. 왜 공덕동이나 아현동 그 시장 가면 네. 저거 뭐 전 전집이 많잖아요. 지나가면은 그냥 전 냄새가 그냥 못 지나가게 하죠.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와서 먹더라고요. 아, 저는 뭐, 그쵸. 데이트 코스가 됐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그렇게 노포 가는 게 유행이어서 네. 아, 그렇구나. 이게 자, 꼬막 먹어볼까요? 땡초전. 네, 꼬막 꼬막 땡초전. 땡초전이에요. 아, 이 기름 냄새 좋죠. 이거 간을 따로 뭐 안 이렇게 해도 찍어 돼요. 먹거나 안 하고 그냥 네네네.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드셔도 돼요. 쫄깃쫄깃하다. 꼬막이 아주 쫄깃쫄깃하게 씹혀요. 그렇죠? 아주 씹히죠? 정말 기분 좋아지는 맛. 그쵸? 씹자마자. 그리고 향이 좋네. 네, 향이 굉장히 좋죠? 와. 자, 이제 요게 됐으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던 걸 이제 마저 해야 돼요. 요거 보시면 요게 지금 스테인리스 지금 볼이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꼬막 깨끗하게 씻은 것을 부어요. 이제 해감을 시키는 건데 요 해감시키는 거를 잘 해야 꼬막이 지분지분거리는 게 없이 굉장히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다가 신문지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금을 좀 넣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하나 이렇게 놓고 이제 해감을 시켜요. 이렇게 어둡게. 그럼 이렇게 어두우면 바다인 줄 알고 바닷속인 줄 알고 뻘 안인 줄 알고 뱉어내요. 이물질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철과 굵은 소금이 같이 섞이면 염화나트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안에서 많이 뽑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감이 아주 말끔하게 되는 거거든요. 과학이야, 과학.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끓는 물에 데치면 되는데 제가 아까 너무 심취하는 바람에 조고를 아직 안 켜놨어요. 아직 안 끓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끓은 거 보면 제가 네. 바로 데쳐 드릴 건데 자, 문제는 다 데쳤어요. 다 데쳐서 이제 헹궈놨는데 헹궜으면 요거를 이제 껍질을 벗겨야 되겠죠. 네. 이게 껍질 벗기는 게 이제 어렵다 이게 보니까 일인데, 껍질 예, 벗기는 많은 분들이 아우 저거 언제 벗기나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놓은 삶아놓은 꼬막 있잖아요. 네. 뒷꼭지를 이렇게 딱 비틀어요. 맞아, 뒤를 공략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꼬막살이 한쪽으로 완전히 몰렸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일단 삶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관자가 이쪽으로 딱 달라붙어요. 그래요. 다시 한번 까게 되면 뒤를 톡 뒤를 하고. 까요. 이렇게. 이렇게. 또 뒤를 까요. 이렇게 하면 금방금방 까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우 나는 꼬막 양념장에다가 조금 버무려서 이렇게 먹고 싶다. 근데 꼬막 까는 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쉽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오늘처럼 저처럼 꼬막 비빔밥을 할 거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빼어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흔하게 먹는 양념장 끼얹어서 먹는 꼬막 그 양념장 끼얹는 거 있잖아요. 꼬막찜을 할 거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접시에 놓고 양념장만 끼얹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삶아야 되잖아요. 네.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삶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팔팔팔 끓고 있을 때 우리가 소금을 넣잖아요. 소금을 한 2꼬집 정도만 넣어요. 사실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팔팔팔 끓고 있어야 돼요. 근데 생방송이라 제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할 건데 이거를 해감시킨 거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 집어넣었으면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거를 얼마 만에 꺼내느냐 바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쪽 방향으로 저어요. 한쪽 방향으로 얼마나 저느냐 딱 1분 정도만 저으면 이 꼬막이 입을 벌려요. 몇 개 정도 벌리냐 하면 한 15개 정도 이렇게 입을 벌이잖아요. 네. 그러면 불을 꺼요. 아. 불을 끄고 그냥 두세요.
그러면 저절로 다 꼬막이 입을 벌려지고 삶아지는 거거든요. 꼬막을 너무 오래 삶지 말고 딱 맞아. 1분 정도만 벌써 7개에서 8개, 그래서 15개까지 입을 벌리면 불 끄고 바로 찬물에 헹궈시면 돼요. 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면 꼬막살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렇죠? 네. 꼬막살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럼 이제 비빔밥을 해야 되잖아요. 비빔밥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겉절이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준비하냐면 일단 겉절이 양념장을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여기 간장하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겉절이니까 그냥 비빌 거예요. 네. 요거는 매실청이에요. 그다음에 요거 다진 마늘만 약간 넣고요. 그다음에 참기름. 그다음에 깻가루하고 소금만 옆에다 이렇게 놔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하느냐? 제가 아까 줄기는 전에다가 썼으니까 잎은 양보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저거예요. 미나리. 미나리. 요거를 이렇게 잘 섞어서 미나리 잎을 여기다가 넣고요. 그리고 저는 꼭 꼬막 비빔밥에는 부추가 좀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부추도 이렇게 좀 참 올려놓고요. 잘 어울리대요, 꼬막하고. 네. 그리고 쑥갓도 넣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쑥갓. 들어가요? 오. 쑥갓 들어가고 그다음에 깻잎도 약간 넣어주세요. 깻잎도. 그래야 조금 향이 좋아서 혹시라도 뭐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아니 꼬막을 삶아놨는데 약간 비린 맛이 있어야 하는 게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얘를 이제 버무려요. 야, 무침. 자, 얘를 이렇게 다 버무렸으면 우리가 준비한 게 있죠. 밥이 있잖아요. 네. 밥에다가 요걸 올려 먹어야 돼요. 이제 다 버무렸거든요. 그랬으면 밥에다가 아, 자, 철규 씨 요것 좀 도와주실래요? 네. 이렇게 해서 꼬막 수북하게 해서 같이 비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어우, 맛있겠다. 이렇게 하고 양념장을 좀 넣어서. 그렇죠. 양념장은 제가 일부러 고추장 양념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 양념장에다가 버무려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게 비빌 수 있는데 단 양념장은 꼬막하고 겉절이하고 먼저 비빈 후에 그 다음에 비벼 보셔야 돼요. 아우, 이렇게 설명 듣고 해야 되는데 설명 듣기 전에 밥에 먼저 비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과 같이 해서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예인 씨는 오늘 사실 건강검진 예약이 돼 있는데 오늘 꼬막 요리 나온다고 그걸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이거 시식해야 된다고. 아니, 못 참, 꼬막은 못 참죠. 건강검진은 뭐. 대단해요. 이보은 선생님이 해주시는 꼬막 요리는 제가 건강검진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꼬막 비빔밥집 가면 꼬막을 산더미처럼 주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도 맛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이렇게 각종 채소와 함께 꼬막을 버무려서 겉절이식으로 해서 비비면 이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야, 봄 느낌이 나지. 그쵸? 향큼해가지고. 너무 네. 향긋해. 입안이 너무 왜냐하면 향긋해. 미나리와 쑥갓과 와. 깻잎이 그 꼬막과 조화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네요, 이게. 그러네. 향긋한 봄 느낌이 바로 나네. 저는 그 쑥갓 향이 워낙 강하니까 네. 아마 그 향이 가장 세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왜냐면 꼬막이 이겨요. 다 이겨 꼬막이 이긴다, 먹어요. 와, 너무 맛있는데요? 어때요? 건강검진 취소한 게 훨씬 잘한 것 몇 같죠? 번이라도 미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꼬막이면, 야, 네. 이게 참길 안 참길 잘했네요. 와. 근데 이게 향이 정말 너무 잘 어울리네요. 저 향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아까 금방 부쳐낸 거거든요. 네네. 네. 요거 하나씩 이것도- 더 드려볼게요. 금방 요거 부쳐낸 거 금방 맛있다. 부쳐낸 거를 한번 잡숴보세요. 네네. 네. 그래야 훨씬 더 맛있어요. 그죠? 네. 따끈하니. 쫄깃쫄깃하니까 꼬막살이 이제 완전히 씹혀요. 같이 해서 잡수시면 금상첨화인데 댁에서도 요리를 하실 때 이렇게 꼬막 비빔밥과 꼬막 땡초전을 같이 해서 놓으시면 다른 거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딱 요거면 완성. 와, 지금 한 거 드셔보세요. 와, 또 차원이 다르네요.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원래도 맛있었는데 네. 역시 저는 하자마자 먹어야 맞아요. 와, 진짜 맛있죠. 네. 어. 그렇죠. 훨씬 다르죠. 다르죠. 네.
금방금방 부쳐서 잡수시는 게 훨씬 맛있긴 합니다. 야, 꼬막이 진짜 맛있긴 하네요. 그 식감도 너무 좋고. 씹을 때마다 맞습니다. 나오는 네. 꼬막의 이 향이 있어. 네, 아유, 저희 또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고. 레시피 안 보고 마무리야? 네, 마무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무리요? 저희 다음 주에도 준비됐을까요? 네, 다음 주에는요. 요거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어머 이거 좋다 하실 건데 1+1입니다. 재료와 재료를 섞어서 가장 맛있는 반찬 2가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1. 네. 기대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뿌해가지고 기분도 좀 가라앉는데 꼬막 먹으니까 기운이 다시 나네. 꼬막이 진짜 맛있네요. 제가 건강검진 얘기 드렸는데 이게 치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